제3지대의 종말인가, 분화인가, 양극화가 독재를 부른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거대한 양당의 중력과 이를 벗어나려는 제3지대의 필사적인 원심력이 충돌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 보수재편의 불씨를 지폈던 개혁신당은 이제 단순한 대안을 넘어 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3지대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안착하여 다당제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거대 양당 체제에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소멸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정치적 생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 정치판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양당이라는 엄청난 중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궤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제3지대 정당들의 필사적인 힘이 있죠.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이 정말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작은 정당들이 마주한 이 엄청난 생존의 도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치적 생존 시험대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딱 표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 두 정당에게 2026년 지방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당의 존재 자체가 걸린 말 그대로 운명의 시험대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생존 시험의 본질이 뭔지 살펴보고 조국혁신당의 호남 전략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도박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의 함정, 또 통합이냐 소멸이냐 하는 잔인한 선택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한국 정치에 뭘 의미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정치적 생존 시험대. 2026년이라는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과연 제3지대 정당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총선 기억하시죠? 그때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 진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요, 지방선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소위 조직선거거든요. 그래서 신생 정당에게 2026년은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 바로 데스밸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두 정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전장이 완전히 달라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개혁신당은 정치 1번지인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생존 조건도 명확하죠. 조국혁신당은 호남 기초단체장 자리에 30% 이상을 가져와야 하고요. 개혁신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0% 이상은 득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조국혁신당은 결국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고, 개혁신당은 주요 인물들이 국민의힘으로 흩어지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들의 호남 승부수, 과연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위성정당으로 남게 될까요? 조국혁신당의 계획, 이거 아주 대담합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서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거죠. 목표는 명확해요. 민주당의 독점을 깨고 진보 진영 안에서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단순한 팬덤 정당을 넘어서 진짜 지역 기반을 갖춘 플랫폼 정당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조국혁신당 앞에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미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호남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괜히 민주당 표만 갉아먹었다는 비판 속에서 통합하라는 압박을 받다가 결국 위성정당이 되거나 아예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의 수도권 도박, 과연 킹메이커가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붕괴할까요? 개혁신당의 전략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른 데 다 볼 거 없이 수도권의 젊은 유권자들한테 화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은 못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거대 양당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킹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생존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하면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이자 합리적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요, 거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핵심 인물들을 하나둘씩 빼가기 시작할 거고요. 유권자들은 이러다 진보 진영이 이기겠다 싶어서 개혁신당을 외면하면서 결국 당이 와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3지대의 생존이 어려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바로 이 선거제도 자체에 숨어있는 함정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표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뜻이죠. 아마 투표할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찍어도 어차피 안 될 텐데 내 표가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닐까?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유권자들을 제3지대가 아니라 결국엔 1, 2등 하는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지방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2등, 3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등이 아니면 다 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유권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표가 사표가 될까봐 두려워서 결국 거대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적인 압박이 결국 이 정당들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바로 다섯 번째 파트, 통합이냐 소멸이냐, 이 잔인한 딜레마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거죠. 과연 홀로 싸워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결국 다른 세력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가?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대나 단일화라는 논리적인 선택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함정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손잡고 호남에서만 경쟁하는 투트랙 전략을 쓴다. 그럼 결국 주도권은 민주당에게 다 뺏길 위험이 아주 크죠. 개혁신당에게 국민의힘과의 보수 단일화는 그냥 당 문 닫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두 정당의 생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한국 정치 전체가 걸린 문제. 바로 안락한 감옥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3의 선택지가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보험 같은 거거든요. 거대 양당이 서로를 증오하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이들이 있어야만 거대 정당들의 오만함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양당 체제라는 안락한 감옥. 2026년 지방선거는 과연 우리 정치가 이 안락한 감옥의 벽을 허무는 탈출구가 될까요? 아니면 그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그 결과는 단순히 이 두 정당의 성적표가 아닐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양극화가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근간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허물어뜨리는지 그 위험한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민주주의 안에 그 균열을 만드는 힘, 바로 양극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전한 토론하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분열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아는 기본 원칙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애초에 서로 생각이 달라도 주먹이 아니라 말로, 즉 토론과 투표라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건전한 토론은 상대를 설득해야 할 동료 시민으로 봐요. 그런데 오른쪽, 유해한 양극화는요, 상대를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의견 차이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적대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그 예측 가능한 4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4단계가 민주주의 붕괴의 로드맵입니다. 정당성이 무너지고 제도가 정치화되고 강한 지도자를 찾다가 결국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첫 번째 단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단계, 정당성의 붕괴. 이때부터 상대방은 그냥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는 비도덕적인 집단, 없어져야 할 존재로 규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선거 결과마저도 조작이다, 인정 못한다 이러면서 불신하기 시작하죠.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사법부나 언론처럼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이 공격의 대상이 돼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기사는 전부 음모가 되고 유리한 결과만이 정의라고 우기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사회의 게임의 규칙,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요, 사회는 끝없는 갈등과 혼란으로 정말 지쳐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복잡한 민주적 절차의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줄 강력한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바로 그때 나만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에 지친 시민들은 자유보다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좀 시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질서를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좀 포기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논리에 서서히 설득당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독재나 권위주의는요, 이제부터 너희 자유를 빼앗겠다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가져다 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약속을 하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서운 함정이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역사적 패턴이 오늘날 특히 이 디지털 시대와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술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동의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랑 똑같은 생각만 메아리치는 반향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 같은 감정적인 반응만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여기서 감정적 양극화라는 개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세금 정책에 대해 네 의견은 틀렸어 같은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 너희 편은 다 혐오스러워 같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문장은 감정적 양극화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저 사람들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해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를 우리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나 사법 시스템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게임의 규칙, 즉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켜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일상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는 한 번 가지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타협을 포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균열 위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아주 조용히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득해야 할 동료 시민으로 볼 것인가? 어쩌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3지대의 소멸은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금 극단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회귀함을 의미합니다. 양당이 서로를 증오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3의 선택지가 살아남아 이들의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받아들 성적표는 단순히 의석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양당 체제라는 안락한 감옥을 설 탈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 이들이 독자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키고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다당제의 원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3지대는 다시 한번 한국 정치사에 화려한 에피소드로 기록된 채 사라질 것입니다.